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의사 한형기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한영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소화 수면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잠을 깊게 자지 못하거나 자주 깨면 아이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자라는 아이들의 성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 치료와 극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역할이 크고 적절한 관찰과 개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린 아이들이 자다가 한두 번쯤 깨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하면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집중해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소화 수면 장애 정의부터 좀 알려주세요.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수면장애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또 네. 낮 동안에는 깨어 있는 것, 그러니까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또 수면 리듬이 흐트러져서 잠을 자거나 깨어 있을 때 또 어려움을 겪는 상태 등을 포함하는 단순하게 잠을 못 자는 것뿐 아니라 깨어 있을 때 어떤 각성도까지 포함하는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그 수면 장애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상태에 따라서 좀 종류별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라고 하는 잠을 자기가 힘들거나 네. 또는 잠을 들지만 자주 깨고 또 푹 잤지만 너무 일찍 일어나서 수면 부족이 되는 상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낮 동안에 피로나 졸음, 의욕상실 등의 결과가 초래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면증이 있는데요. 야간에 6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데도 낮에 오히려 심한 졸음을 호소하는 어떤 과다수면증의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잠들 때 다리 쪽에, 특히 종아리 쪽에 아주 불편감을 느껴서 그로 인해서 자꾸 잠을 깨거나 수면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코골이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자꾸 수면 중에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숙면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하룻밤에 40회 이상 나아지는 분들은 숙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고 나서도 수면이 부족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수면 무호흡증, 이게 사실은 비만한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어린 아이들에게도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소아에게도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이들에게 뭐 비만이 있다고 하면 이게 코골이나 무호흡증 발병 위험을 높일 정도로 이게 어떤 특정 질환과 좀 연관이 있는 걸까요? 특별히 정해진 질환은 있지는 않지만 네. 대개 임상적으로 보면 특정 질환이 있어서 그것이 비강이나 또는 호흡기 계통에 물리적으로 좀 막히는 상태를 결과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해결 방법 같은 것을 동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아본 것처럼 소아 수면 장애는 불면증이나 기면증, 또 수면 무호흡증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 또 다른 어떤 수면 장애가 또 있습니까? 네, 기타 수면 장애로는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 있고요. 꿈꾸는 수면 중에 그 꿈 내용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그 시간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경우에 오는 리듬이 깨지는 불면증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일찍 자고 새벽에 깨어서 잠들기 힘든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그러면 소아에게 많이 나타나는 수면 장애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소아에게는 대부분 수면 중에 갑자기 깨어서 심하게 울거나 달래도 달래기가 힘든 야경증과 수면 중에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수면 보행증, 몽유병 등의 위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아이가 자다가 우는 걸 야경증, 야제증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야제라고 하는 것은 밤야에 울제자를 써서 아이가 낮에는 멀쩡한데 밤이 되면 뭔가 불안해서 우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네. 예, 의서에 보면 객오야제라고 해서 객오라는 게 뭐냐면 정신의 기운이 약한 신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소아에게서 벼랑간 낮에 낯선 사람을 보거나 또는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이상한 물체를 보고 놀라서 울면서 심한 경우에는 안색까지 변하는 병증을 말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밤에 놀라서 우는 거죠. 네. 예, 그러고 야경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밤 야자에 놀랄 경자를 써서 아이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놀라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울면서 깨어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아, 의미가 살짝 다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정말 깨면 아이도 힘들지만 부모도 힘들거든요. 네. 보통 몇 세 때에 이게 발병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야경증은 주로 5에서 7세가 많고요. 수면 보행증, 몽유병은 8에서 12세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는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빈도수가 많습니다. 남자 아이보다 여자 아이에게서 더 많이 발병하는 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소아기 때에는 야경증 같은 경우는 남자가 많고 네. 수면 보행증 같은 경우는 여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기로 가면 야경증 같은 경우는 남녀 비율이 비슷한데 수면 보행증은 남자가 많은 그런 통계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아 수면 장애가 발병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다가 깨서 울거나 일어나는 건 이게 왜 그러는 건지 이유도 좀 알려주실까요? 예, 대부분 미성숙한 중추 신경계가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야경증 환자의 95% 이상은 야경증과 몽유병 등의 가족력이 있습니다. 발달 과정상에서 갈등, 환경 등이 주는 스트레스나 낮 시간 동안에 겪는 공포감 또는 심한 피로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발열이 심하거나 어떤 특정한 강제적인 이유로 해서 잠을 못 자게 된 경우에도 그런 야경증이나 야제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감기 같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수면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병이 치료가 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좀 수면 장애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질환으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영향이 나타난다면 대부분 그 해당 질환이 회복되거나 또는 치료를 통해 호전이 되는 경우에 같이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 증상이 오래가면 내원하여서 적절한 검사나 진단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몽유병이라든지 야경증 같은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 없이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신기가 약하고 겁이 많은 아이 그리고 우리가 소심하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낯선 사물이나 낯선 소리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서 심신이 불편해지거나 또는 그 정신적인 부분이 불안해질 경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아이가 타고난 어떤 기질적인 면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본래 소아들은 대부분 연약하고 아직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혈기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낯선 것에 대한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네. 그런데 소아 수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보면 통계적으로 가족력이 많이 보입니다. 예, 이런 것을 보면 타고난 유전적인 소인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증상이 또 나타나나요? 대개 수면 장애는 잠들고 90분 이내에 나타나는데요. 네. 그 증상은 1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면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울면서 잠을 깨는 것이 반복되고요. 긴장이 지속되면 자율신경계가 항진되어서 그로 인하여 가슴이 빨리 뛰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또는 동공이 확대되면서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부모님이 깨우시게 되는데 깨워도 부모님은 몰라보고 달래도 진정이 잘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의 일을 물어보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은 많은 부모님들이 아유, 잘하면서 이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좀 정확한 진단 기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네, 신경정신의학적인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네. 수면 중에 전반부 3분의 1시간에 해당되는 시간 중에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울면서 깨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 극도의 공포감으로 가슴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요.
옆에서 달래거나 깨워도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꿈을 꾼 기억에 대해서 기억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가 사회적이거나 기능적이거나 직업적인 장애 같은 것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약물이나 일반적인 내과 질환으로 인해서 원인이 된 것이 아닌 것이어야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굳이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두고 봐서는 안 될까요? 네, 야경증이 오래 지속됐고 그로 인한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소아는 일단 피로와 두통으로 인해서 깨어 있을 때 집중력이나 기억력의 장애를 보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학습 장애 그리고 성장 장애 등 동반 증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집중력 장애라든지 학습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건 이 수면 장애가 ADHD 같은 그런 어떤 다른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신가요? 네, ADHD나 틱, 간질, 발달 장애 등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수면 장애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다른 증상의 치료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볼까요? 틱이라든지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서 이렇게 수면 장애가 또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틱이나 ADHD, 소아 수면 장애 모두 잠재적인 불안이나 긴장이라는 공통적인 영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동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크면서 좀 자연스럽게 좋아지기도 하나요? 네,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서적인 불안이나 긴장, 피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전반적인 성장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야겠죠. 자, 한방에서는 수면 장애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증상을 강제로 억제하는 대증 치료가 아닌 뇌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근본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불안을 조절하고 편안하게 수면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침은 증상에 따른 경혈자리를 자극하여 불균형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약침 치료는 경혈에 순수 정제 한약제제를 넣어서 효과를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한약으로 탕제로는 체질 병인 증상을 회복시켜주고 환제로는 뇌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추 친화요법으로 뇌척수 순환을 촉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지행동 치료나 상담을 통해 아이의 잘못된 선입관을 억제시켜 주고요. 그 외에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아이의 잘못된 선입관을 억제해 주고 잘못된 요구를 차단할 수 있고요. 기공훈련을 반복적으로 하여 과흥분된 뇌 기능을 조율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한약이라든지 침 치료만 생각했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이 많군요. 네. 근데 이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거다 보니까 치료 기간도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얼마 동안 치료를 받아야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 시작 후 2주에서 4주 사이에 효과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를 효과 반응기라고 부릅니다. 네. 이 효과 반응이 나타나면 회복기로 들어가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그 치료 효과가 지속되는데요. 그 후에 90% 이상 호전이 되거나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경우 2개월 정도 유지가 되는지를 지켜봐서 일시적으로 치료를 종결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관액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 임상적으로 시간을 다 합쳐보면 평균적으로 4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건 뭐 2주에서 4주 사이에 얼마든지 효과가 나타나지만 나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평균 4, 5개월은 좀 지켜봐야 네,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재발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아이들 경우에는 신경계통이 100% 완전히 성숙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환경이나 생활적인 스트레스 요인들로 예민해지는 시기에 다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공포와 비명, 잠깸, 두려움, 동공 확대, 빠른 호흡, 심박동이 빨라지거나 땀을 흘리는 등 자율신경계에 각성되는 증상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치료가 필요한데요. 호전되었던 증상이 다시 나타난 이후에
급격히 심해지거나 또는 심해지지 않아도 3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내원하여 적절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소아 수면 장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끝으로 아이가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팁을 주실까요? 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양육하실 때 그 태도에 있어서 위협적이거나 벌을 주시기보다는 네. 침착하고 안정되지만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아이가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해주고 무서운 것들을 접하지 않도록 절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취침 시간을 정해놓고 잠들기 전 차분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면서 혹시 아이가 자다가 깨어 울면 빨리 따뜻하게 안아주고 조용히 위로를 해주며 안심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깨우기 위해서는 물 한 모금 정도를 마시게 하거나 소변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완전히 깨면 자리에 누이고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내일 있을 즐거운 계획 등을 말해주고 잠들 때까지 옆에 계셔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아이 숙면에 중요한 건 치료만큼이나 부모의 사랑과 관심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천천히 좋아지고 있을 테니까요. 부모님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지켜봐 주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한의사 한형기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